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메타버스 교육연구소 박경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디지털 혁신은 어떤 미래 사회를 위한 사회적 과도기를 경험하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미래 사회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겪었던 언택트 사회, 그리고 온라인 세계 확장과 같은 디지털 사회, 촉매 역할을 하고 있던 기술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오늘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첫 번째 시간으로 신비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동안 함께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적인 부분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메타버스 생태계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적용 사례들을 다양한 사례들로 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를 위한 메타버스 정책과 어떤 제한점, 시사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메타버스 이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예, 메타버스 이해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개념들이 변천해 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는 오래지 않지만은 그런 선행 연구들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온 게 아마 2020년 이후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대상으로 관련주들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리고 애플, 페이스북 같은 경우 메타버스를 통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 전환하고 확장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나타났죠.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최근 회사 이름도 메타라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다양한 소셜미디어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1992년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 속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라고 합니다. 자신을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활동하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2003년 3D 가상 공간인 세컨드 라이프, 그 2006년 구글 3D 지도 서비스인 구글어스, 이러한 어떤 우리가 가상 세계들이 우리가 실용화되는 그런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은 사실은 최근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가상인간 루시가 공개되면서 그게 이제 이슈가 돼서 2021년 8월 무렵에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VR, AR과 같은 특정 기술이 아닌 메타버스라는 어떤 포괄적이고 새로운 용어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일이죠.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여러 분야로 확산됐던 이유를 살펴보면요. 가상현실, VR이나 증강현실인 AR, 5G,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가상세계에 대한 어떤 구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특히 개별 기술이 고도화됐을 뿐 아니라 융합된 형태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그 이전에 20년 이전에도 2019년에는 실감 경제라고 해서 새로운 그 경제 트렌드가 각광받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또 다른 세상,
메타버스를 활용한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실감 그 기술을 활용한 어떤 XR 기술을 활용한 어떤 가상 융합 경제를 구축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기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용성 그리고 상호작용, 새로운 경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20년 초부터는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더 메타버스 활용이 가속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동을 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어떤 수업할 수 있는 어떤 교육 도구, 줌과 게더타운과 같은 네트워킹 도구를 활용해서 각종 행사들이 개최되고, 또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들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구현하는 공간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가상공간에서 나름대로 대신하는 아바타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없으나 그 안에서 더 많은 어떤 그 자유가 주어지고, 또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그런 결합된 어떤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탓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MZ 세대라고 하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생을 일컫는 MZ 세대의 메타버스에 대한 수용도가 엄청 높죠. 그래서 평소에 하는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MZ 세대들의 여가 문화를 메타버스에서 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떤 가상 공간에 대한 어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또 자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메타버스 개념은 세컨 라이프와 또 구글어스가 등장하면서 3D 기반 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미래 공간인 메타버스에 대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되고 또 변화되고 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단일화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현재에도 보고는 있지만, 2007년도에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가속화 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메타버스 로드맵, 그 3D 외부로 가는 길을 발표했고요. 메타버스를 가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어떤 가상 공간의 융합이다라고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즉, 그 가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리적으로 어떤 지속되는 가상 공간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2000년대에 그 미국의 메타버스의 개념은 세컨 라이프와 그리고 구글어스, 이러한 어떤 컨텐츠가 등장을 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도 2007년부터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서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유철균과 안진경은 2007년도에 메타버스는 실생활 속에서 똑같이 사회,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어떤 가상의 세계다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상 공간과 현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며, 가상세계와 현실의 교차점이 3D 기술로 인해서 구현된다. 그러한 또 다른 세계다라고 서성은은 2008년도에 기술하였죠. 2020년 김상균 교수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으로 디지털화된 지구다라고, 또 다른 지구다라고 김상균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우성미, 장동년
이 사람들은 현실과 가상이 상호 연결된 초월적 경험의 어떤 디지털 세계다, 디지털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를 가상으로 강화, 확장된 현실 세계와 현실처럼 지속하는 어떤 연구화된 가상 공간의 융복합된 공간이다라고 2021년도 송원철 외 연구자들이 기록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타버스는 물리적인 세상,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물리적인 환경을 가진 현실과 가상 세계가 상호 교류하면서 결합하여 만든 공유된 가상 세계다라고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강현실을 AR이라고 하고 또 가상현실을 VR이라고 하죠. 가상 융합기술을 XR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합한 3차원 가상세계로의 어떤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사회나 어떤 경제 그리고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세상으로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오현주 연구에서 나온 얘기죠. 또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상현실은 단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로 쌍방향이 아닌 단방향으로 컨텐츠로 그러한 가상현실 속의 다양한 컨텐츠를 체험자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1인칭 환경이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가상현실 속에서 컨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1인칭 외에 다인칭으로 다른 체험자와 어떤 게임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등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양방향이라는 게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3D 웹 기반의 어떤 가상 공간이라는 기존의 개념에 그 현실이라는 공간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하고 서로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공간 범위가 보다 확장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메타버스는 단순히 3차원의 어떤 가상 공간을 넘어서 현실과 융합해서 상호작용하는 전혀 새로운 공간이다. 이런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된 세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개념적 범위를 그림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현실 세계와 우리가 1인칭 환경인 가상 공간, 가상 공간에 어떤 똑같은 소통과 참여를 할 수 있는 가상 융합 기술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물리적 세상과 또 가상 세계가 함께 융합된 가상 융합 기술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든 기술은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쳐서 변천 과정을 거쳐서 진화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 포털 시대와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의 시대, SNS 시대죠. 메타버스의 시대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능 부분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요 기능으로 포털 시대,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러한 구조로서는 커뮤니티 활동은 했었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이나 어떤 소비 이러한 것들도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나 정보 검색이 주를 이루었다고 봤을 때 소셜 네트워킹 SNS에서는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되었었고 또 다양한 소셜 활동들이 있었고요. 실시간 콘텐츠 생성이 있었고 소비 문화도 있었고 활용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시키는 서로 소통하는 참여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보다 혼자 1인칭에서 보다 어떤 확장되는 그런 개념으로 갔었고요. 자기 경험을 나누고 확장하고 또 다른 세계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루고 이러한 부분에 확장된 어떤 서비스라고 봤을 때 이러한 메타버스의 시대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특징적으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 문화적인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생산이나 소유 그리고 투자 보상 이러한 것은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가상현실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실 세계와 연관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소비 마케팅의 어떤 그 방법의 차이가 주요 기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활용 기기 부분에서 보면 모바일 템플릿 그리고 PC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또 SNS도 모바일 템플릿 PC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모바일이나 AR, VR 기기가 있음으로써 좀 더 확장된 새로운 기기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에서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그리고 옥션이나 이베이에서 쇼핑이 가능했던 어떤 포털 시대에서 그 다음 SNS 시대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어떤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SNS 소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쇼핑할 수 있는 쿠팡이나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어떤 여가나 정보를 제공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소셜 네트워킹 시대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러한 그 다양한 어떤 소통과 어떤 학습이나 문화가 이루어지는 로블록스, 또 게임을,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게임을 거기서 자기의 어떤 그 자신만의 아이템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또 이프랜드 그리고 제페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단지 뭐 현재의 메타버스 시대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우리가 메타버스 어떤 기기만 활용하고 또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포털 시대를 또는 SNS 시대를 함께 공존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동영상 참고 바랍니다. 네, 메타버스의 원리와 유형입니다. 네, 메타버스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SF의 메타버스 로드맵에서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이제 이렇게 구조한 거죠. 유형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ASF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속화 연구재단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메타버스 로드맵 서밋이라는 어떤 연구회를 개최하였고 이듬해 2007년도에 이 메타버스에 관해서 메타버스 로드맵 3D 외부로 가는 길이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SF에서는 메타버스를 가상으로 확장된 어떤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가상 공간의 융합이다라고 정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ASF에서 메타버스 로드맵을 발표하고 여기에서 메타버스 개념을 구조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유형을 구현되는 어떤 공간과 정보의 형태에 따라 공간이 현실 중심인지, 그 현실 중심인지 아니면 가상이 중심이 되는지, 구현되는 정보가 외부 환경의 정보 중심인지, 또 개인이나 개체 중심인지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형 분류 기준을 보면은요, 에, 가로축은 테크놀로지와 또 이용자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테크놀로지와 또 현실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결합했을 경우에 메타버스는 네 가지 유형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을 살펴보면은 오른쪽 부분은 사적인 부분으로 아바타 온라인 프로필 그리고 직접 등장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어떤 정체성이나 행위성을 발현에 초점을 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보와 통제력을 제공하는 기술이 또 외적인 부분, 왼쪽 부분이 있고요. 또 증강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인식하는 물리적 환경 위로 새로운 제어 정보 시스템 레이어를 쌓아 올린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은 시뮬레이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용자나 개체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장소로서 현실을 모방한 가상의 세계를 어떤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 시뮬레이션 기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어떤 쪽에 어떤 영향이 큰지에 따라서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그리고 거울 세계와 또 가상 세계로 사사분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간 감각을 대동하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ASF에서 메타버스 로드맵 네 가지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로 증강현실 부분에 있어서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증강 서비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2D나 또 3D로 표현된 물체를 가상 속에 겹쳐 보이게 이용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상세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몰입감을 높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즉, 컴퓨터에서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을 바탕으로 외부 가상의 정보를 현실 공간에 합성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가상세계 부분을 실시간으로 현실과 접목해서 상호작용하며 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증강현실 게임인 오래전에 나왔었죠. 포켓몬고 그리고 3D 아바타를 형성하는 제페토 네이버 제트에서 제공하고 있죠. 제페토 같은 경우가 이러한 증강현실이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는요,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증강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자신의 경험과 또 그러한 정보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텍스트뿐만 아니고 이미지나 영상으로 기록해서 저장하고 공유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사용자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사용자의 어떤 성향을 표현하기도 하고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다라는 어떤 우리 구글 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저장 공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프 로깅의 대표적인 예로는 3D 사진, 영상, 그리고 360도로 게시되는 어떤 우리 페이스북 같은 경우 또 개인 기록을 소셜미디어와 연동한 어떤 트레이닝 클럽
나이키에서의 어떤 트레이닝 클럽 같은 어떤 컨텐츠가 라이프 로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미러 월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어떤 정보 측면으로 확장한 어떤 가상세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러 월드는 외부 정보를 가상 공간에 통합하고 또 확장하고 그 활용성을 극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위성 지도 3D로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3D로 제공하는 어떤 구글어스 같은 경우 또 부동산 게임인 어떤 업랜드,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요. 이 부동산 게임 업랜드가 바로 이런 거울 세계를 활용한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상세계인데요. 이러한 가상세계는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뮬레이션과 또 메타버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이러한 가상세계죠. 이러한 가상세계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보다 현실 세계를 확장하고 또 이런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완전히 다른 대안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세계를 체험하고 아바타를 통해서 또 소통하고 스스로 창조한 공간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나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본캐가 있으면 다른 캐릭터, 그 부캐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또 다른 내가 무슨 아바타를 통한 어떤 복제의 어떤 나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러한 본캐 부캐들을 만들어서 창조적인 나를 또 창조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즉 가상세계는 상호 운용성을 통한 디지털 환경 속의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SF 메타버스의 로드맵을 네 가지로 첫 번째 증강현실과 두 번째 라이프 로깅과 그리고 세 번째 거울 세계와 또 네 번째 가상세계로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ASF는 네 가지 유형들을 서로 구분하기보다는 융복합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메타버스는 지금까지 현실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인간 활동이 가상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네 가지 유형이 융복합되면서 이루어진다, 가능하게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고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사유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어떤 방식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생태계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환경에는요, 그 나름대로의 환경 특성에 따라서 생태계가 구성됩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에서도요, 생산자와 소비자, 이용자가 있게 마련인데요. 우리 메타버스 생태계를 보면은요,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생태계에서 플랫폼, 창작자, 그리고 이용자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메타버스 내에서 참여 주체인 창작자와 이용자가 어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이러한 플랫폼 콘텐츠를 증대시켜주는 곳은 바로 개발자입니다. 또한 이 생태계를 조성시켜주는 게 바로 플랫폼이죠. 또한
어떤 콘텐츠를 피드백할 수 있는 게 이용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금 배분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서 얻겠고요.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앱 결제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되겠지요. 이러한 어떤 3단계 구조의 어떤 플랫폼과 창작자, 이용자의 어떤 디지털 생태계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평행 구조, 네, 플랫폼과 창작자, 이용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을 먼저 살펴보면 메타버스의 생태계 구축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창작자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러한 역할을 플랫폼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이용자나 또 이용자를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역할도 플랫폼에서 하게 되겠죠. 또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어떤 시장 조성 또한 플랫폼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플랫폼에서는 현재 콘텐츠 창작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는 창작자 환경을 별도로 구축하기도 해서 창작자를 양성하기도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창작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메타버스의 생태계 내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이 바로 창작자이지요. 이 콘텐츠는 아바타의 의상이라든지 앱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플랫폼 내에서 생산되면서 창작자의 역할이 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창작자의 역할은 어떤 그 게임사에서 직접 수행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용자가 창작자로 참여해서 플랫폼 내에서 직접 콘텐츠를 판매하기도 하죠. 어, 러블록스 같은 경우가 아마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작자가 많아질수록 콘텐츠가 증가하고 다양한 이용자를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나 어떤 경제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창작자는 콘텐츠 개발 후에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죠.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고수익을 올린다는 기사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므로 또 이용자 맞춤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 이러한 콘텐츠 증가하는 플랫폼 발달 또 이용 고객의 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 성장에 대해서 그 기여를 콘텐츠 창작자에게 보상하는 인센티브 기반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용자입니다. 이용자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어떤 중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높은 참여도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발전시키죠. 이 생태계 안에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용자는 그 인앱 결제 또는 구독을 통해서 금전적 결제를 하고 또 돈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콘텐츠나 플랫폼의 어떤 이러한 경우 피드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플랫폼이나 콘텐츠에 흥미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또 그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를 기반해서 플랫폼과 창작자들이 발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그 컨텐츠 안에서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이용자들끼리의 소통 또 하나의 공동체를 또 형성하기도 하죠. 그들의 문화가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메타버스의 어떤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의 다양한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가상현실 서비스라는 것이 2003년도에 세컨 라이프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때이죠.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이용해서 전 세계인들과 교류하고 또 그 안에서 경제 활동까지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2010년대부터 모바일이 보급되면서 사실 세컨 라이프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씩 낮아졌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디바이스 활동 형태가 변화했다는 것인데요. 기존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어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러한 SNS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글과 사진 그리고 영상을 공유하면서 소통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MZ 세대 같은 경우에 가상 공간이 사실 새로운 소통과 경험 그리고 메타버스 확산되는 어떤 주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죠. 왕캐, 부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자신의 캐릭터와 또 다양한 페르소나, 부캐들을 만들어서 자신이 또 다른 자신으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멀티 페르소나에 맞춰서 더욱 적극적으로 타인과 교류하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러한 이용자들의 특성은 아바타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구성된 어떤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장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공간에서 또 확장된 공간에서 다양하게 즐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맞춰서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그러면 왜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왔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어떤 특징으로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상균 교수는 2003년 메타버스의 특징을 연속성, 그리고 실제감, 그리고 상호 운용성, 그리고 동시성, 마지막으로 경제 흐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속성이라는 말은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또 연결된다는 것이죠. 사용자가 하나의 아바타로 게임을 즐기다가 다시 로그인을 하거나 또 플랫폼을 전환하지 않고도 쇼핑이나 어떤 회의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실제감입니다. 물리적 접촉이 없는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용자가 다양한 사회적, 공간적 실질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상호 운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여러 메타버스의 데이터나 어떤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연동돼서 이런 사용자가 그 메타버스 안에서 경험하고 또한 그 실행한 결과들에 대해서 현실 세계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이프 로깅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메타버스 속 경험이 더 풍부해지고 편리해진다는 것이죠. 예. 네 번째로는 동시성입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메타버스에서 동시에 활동을 하고 또 동시간대에 서로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본캐가 있고 또 부캐, 다양한 부캐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시성, 이러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플랫폼 내에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역할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판매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화폐나 또 거래 방식에 따라 그 재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경제 흐름이 존재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 실제 세상과의 경제 흐름이 연동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다양한 어떤 연령층 또는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능력, 이러한 다문화 속에서 이 경제적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연속성, 실제감, 동시성, 경제적 흐름, 이러한 매력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메타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로블록스죠. 로블록스 안에서 다양한 자기만의 게임을 개발하기도 하고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소비자와 창작자가 이용자가 함께 공유되는 그런 로블록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토나이트, 제페토, 동물의 숲,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게더타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네모난 블록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정해진 목표가 없이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안에서는 건축과 사냥 그리고 농사 그리고 탐험, 다양한 게임 제작 등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페토입니다. 제페토는 그 어떤 캐릭터를 매개로 해서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어떤 세분화되어 있고 여러 테마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게임이나 어떤 사용자 간의 소통, 그 제페토 월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자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것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현실 화폐로 연동하고 있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또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토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토나이트 같은 경우는 뭐 3인칭 슈팅 게임으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 안에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아티스트 콘서트나 또는 어떤 뮤직비디오를 함께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경우 우리나라 케이팝 문화가 또 많이 활용되는 어떤 포토나이트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첫 번째로 포트나이트를 활용한 BTS 콘서트가 있었죠. 예, 이러한 어떤 새로운 문화들이 창출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인데요. 메타버스 교육 분야 사례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메타버스 활용한 교육 분야는 실제로 체험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체험학습이나 물리적 시공간을 탈피해서 가상공간 안에서 다양한 환경을 제작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서 개인별 어떤 발달 학습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게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사례로 보면 세컨드라이프에서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은 실제 그 박물관을 가상공간에 재현시켜서 2차 세계대전 그 나치의 정권하에서 유대인을 학살했던 어떤 자료들을 전시해서 실감나게 했던 그 어떤 기록들도 있죠. 간접 체험을 통해서 역사적 의미와 또 어떤 이슈가 되는 어떤 평화에 대한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영국의 대학이죠. 임페리얼 대학에서 세컨라이프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의료 장비나 어떤 설비의 사용 방법을 학습하고
실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도 판독하고 바로 그 의료 처치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 사례도 보면은 한국공학대학교에서는 메타버스 공학교육 실습실 퓨처 VR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상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교수가 동시에 접속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많은 대학에서 입학식과 졸업식을 이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공간 안에서 행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그 다양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떤 그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체에서도 메타버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21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을 도입해서 약 200여 명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그 가상공간 안에서 LG 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전국에 있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또 화상 소통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활용해서 또 확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은요, 힘내세요 대한민국 메타버스 숲을 배달드려요. 네. 이 공간은 저도 참여했던 공간인데요. 산림청 산림교육원에서 쉽고 재미있게 숲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숲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해기 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굉장히 신나는 숲 체험, 유익하고 획기적이었다는 어떤 결과로 인해서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은 요즘 트렌드화되고 있는 어떤 산림문화, 산림치유, 등산, 산불 예방, 그리고 산림 탄소 독립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또 OX 게임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했었고요. 이러한 또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서 실제 자연환경을 이 메타버스 안에서 설계해서 함께 참여해보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산림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경우를 산림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산림복지 서비스 안에는 산림치유, 산림교육, 산림레포츠를 비롯해서 다양한 휴양 문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공간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보다 또 메타버스 안에서 참여 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또한 앞으로 학습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교수자의 설계가 지속적으로 개발 적용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 정책과 여러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변화 양상들, 지금까지 진화되어 온 과정들, 원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메타버스 생태계와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성 정책의 방향입니다. 먼저 우리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느 부분에서 강점이 있죠. 예, 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은 콘텐츠나 네트워크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부분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이 좀 경쟁력이 취약하지요. 예, 소프트웨어 경우에 해당 분야의 종사자나 또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 현재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의견들, 다양한 어떤 먹거리를 준비하는 게 합리적일지 여러분 생각들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국가 정책 에서 연구에서 어, 결과 보고한 바로는 콘텐츠나 플랫폼 부분의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예, 콘텐츠 부분은 현재 강점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러한 어떤 원천 기술에 대한 지원은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전략적 육성에 대한 기업들의 생각을 고려할 때 콘텐츠와 또 플랫폼 역시 전략적으로 육성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경쟁력이 콘텐츠에 있고 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플랫폼 부분에 전략적인 어떤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메타버스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 그 여러 사업 영역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인력을 육성하고 산업 전반에 필요한 부분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업계들 간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또는 규제 정책을 좀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력 자원 육성입니다. 여러 콘텐츠나 플랫폼 부분에 우리나라가 주력을 했을 때에 무엇보다 필요한 거는 이 관련 인력 육성이죠. 그래서 인력 육성이 상당히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다양한 어떤 그 콘텐츠나 플랫폼 또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범국가적으로 이러한 어떤 인적 자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산업 관련해서 내부적인 어떤 법적 쟁점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메타버스 특성이 어떤 변화하는 어떤 잠재적 문제들에 대해 법적인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어떤 발생과 관련 산업에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 보호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메타버스 운영자가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그 페이스북이나 어떤 이런 구글이나 이런 플랫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인종, 민족성, 정치 성향, 종교, 성적 취향과 같은 다문화 관련한 정보를 근거로 마케팅 광고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IT 기업들 역시 주소나 연락처, 본인 확인 정보, 예,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경우에, 네, 또 결제 정보, 신용카드 정보들, 우리 그 홈쇼핑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늘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보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직접 작성한 글이나 음성, 예, 다 녹음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 정보, 내비게이션 있으면 뭐, 예, 다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쇼핑 이력이나 쇼핑 이력 같은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메타버스의 경우 위와 같은 정보뿐만 아니고 메타버스 속에서는 어떤 기기 유형에 따라 그 우리 안면 인식과 또 홍채 인식 같은 경우도 생체 정보까지 우리가 거기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행동 패턴이나 습관, 행동 정보까지도 수집하게 되죠. 예,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현재보다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메타버스 서비스 그 제공자 활용의 광고나 어떤 소비자 차별 등과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내 이용자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다른 이용자가 우리가 어떤 이용자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유형에 따라 개인이 혼자서 활동할 수도 있지만 메타버스가 가상 공간에 어떤 현실이 반영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다른 이용자가 동일한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이 이제 기존 전자상거래나 포털 서비스, SNS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기존의 온라인 어떤 활동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방향이다 보니까 어떤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해서 채팅 등을 통해서 공동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메타버스는 동일한 가상 공간에서 다른 이용자와 동시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이용자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내의 입점 사업자나 어떤 개인과의 거래 시 정보, 개인정보입니다. 메타버스는 사실 자유도가 높죠. 이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자가 입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백화점이라든지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중개 플랫폼 등과 같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그 공간에 가서 다양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입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경제 활동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타버스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기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채팅이나 음성 대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래 내용에 주변 다른 이용자나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게 함께 공유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해서 기록될 우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화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다음은 사업자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메타버스는 현실이나 온라인 활동에서 수집되는 정보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를 수집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자나 입점 사업자들이 이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많은 유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과도한 어떤 사생활 보호 침해라든지 해킹으로 정보 유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내에서 거래 관련 쟁점입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개인정보나 어떤 이러한 산업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법적 그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메타버스 전자적 어떤 그 장치를 활용한 가상의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전자상거래법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재화에 대한 어떤 소유권, 저작권에 관한 것입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거래 대상 중에 실물 재화는 거래 이후의 재화에 점유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이동한다는 점에서 점유와 소유권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물 재화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타인의 조력 없이도 이용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재화인 경우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영상이나 음원 같은 경우 디지털화된 경우 그 소유권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재화의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유일성이라는 개념이 구현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메타버스의 중거법에 관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과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지구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국적법에 따라서 그 중거법이 어떤 해당되는데요. 예,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으로서의 국경 간의 거래가 쉽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 이미 가상 공간 안에는 지구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어, 환경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고 지구는 이미 우리 메타버스 상에서는 가상 공간에서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난 어떤 당사자 간 법률 관계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될지, 즉 그 중거법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이용 계약이나 메타버스 내 재화들, 매매 계약의 경우 우리 그 사업자와 이용자 그리고 판매자, 구매자 다양한 역할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어떤 유사한 어떤 경우들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누구의 국적을 따라서 중거법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플랫폼별로의 다양한 기준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를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세부적인 플랫폼별 어떤 세부 규칙이 필요하겠고 어떤 법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 행위의 경우 침해자의 구매자 중에 누구의 국적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모습은 우리가 그 메타버스에서 재화나 거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메타버스 내의 거래의 경우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법과는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공간적인 시각적인 어떤 공간적인 차이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거법에 의한 어떤 법률을 또 이렇게 적용하기도 애매한 경우도 있을 테고요. 예.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의 경우에 국내 거래인지 해외 직구인지 등에 구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예측해 봤을 때 우리 메타버스 내에 법률 관계 그리고 명확한 어떤 그런 규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메타버스의 특징을 또한 반영을 해서 국제사법에 대한 국제적 어떤 적합성 있는 해석이나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메타버스의 어떤 정책 또 규정에 관한 거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본 자료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네, 여러분. 네. 미래 사회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는 주제로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방대한 내용을 1시간 안에 담아 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 부족한 부분도 발견이 됩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행 능력입니다. 그래서
또한 메타버스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